적용 분야나 특징, 그다음에 국정 냉동기에 대해 개발 현황하고 이제 산업 부분에 관련된 제언 이런 순서로 해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석 실장님 큰 박수 같이 하나씩.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계연구원 고준석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극좋은 냉각인데, 대범하게도 이제 미래산업 활성화 기술이라는 이제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좋은 냉각이라는 게 이 자체로는 사실은 어떤 산업에 직접 활용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우주, 양자, 그리고 초전도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이제 극좋은이라는 냉각, 극좋은 냉각이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잘 뭔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 기반되는 극좋은 냉각 기술이 잘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구로서 잘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미래산업 활성화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일단 이제 극좋은이라면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정의는 영하 150도씨 이하, 그러니까 120켈빈 이하 정도 온도를 이제 극좋은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약간 좀 높은 정도,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150도 정도는 초저온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초저온, 극저온, 요걸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극저온이라는 걸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온도대로 한번 이제 쭉 내려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당연히 이제 상온 냉동기이고요. 한 60도, 영하 60도 정도로 내려가면은 저온 창고, 이런 것들은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 요새는 이제 CO2, 탄소도 액화시켜서 어딘가 다 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송선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액체 탄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한 영하 60도 정도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영하 100도씨 정도 영역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반도체 칠러라든지 바이오 설비들, 그리고 초정밀 가공 이런 쪽에서 그 온도를 낮춰서 뭔가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100도씨를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원래 위에 있던 기술을 내려오게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밑에서 있던 극저온 기술을 올리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극저온 기술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제로 GWP, 냉매 자체가 이제 GWP가 이제 제로인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적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100도씨 초저온 영역에서도 극저온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켈빈, 영하 160도로 내려가면은 다 알고 있는 LNG가 이제 마이너스 160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저희 이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산소하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온도가 한 영하 200도씨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액화 상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산업가스,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서 이건 에너지 저장으로 이제 활용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온도를 영하 200도씨 이하로 내려가서 20에서 한 80켈빈 정도 온도로 내려가면 이 온도대가 초전도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전도 전력기기들이 이제 응용되는 이 온도대가 20에서 80켈빈이고요. 또 이게 한 우주 산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이제 발사체 쪽 이 관계가 있고요. 20켈빈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수소가 액체가 되려면 20켈빈, 영하 250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절대용도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의 4켈빈 이하, 헬륨 온도, 이하 온도까지 내려가면은 입자가속기라든지 인공태양, 그리고 이제 거의 절대용도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왜 극저온인가 봤을 때, 첫 번째 극저온의 온도가 되면은 모든 분자들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체들은 그 분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료로서 활용을 해본다 보면은 수소가 산소하고 붙으면 이제 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얘가 깨끗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제 온도가 높은 연료들은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청정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그 가스로서 이제 살 수 있는 게 질소, 수소, 네온, 헬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GWP,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냉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로 GWP 냉매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청정의 특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모든 것의 에너지 레벨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뭔가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뭔가를 또 전류도 굉장히 초정도라는 걸 통해서 전류를 굉장히 높은 전류를 흘려버릴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고밀도, 모든 것을 고밀도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쪽으로 가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는
그 실감이 안 나는 뭐 입자 가속기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인공태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4K 이하 뭐 아니면 20K 뭐 이런 극 좋은 냉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제 살아생전에 이제 실현이 될지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있고 요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극조온이기 때문에 극조온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다 장밋빛 미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극조온 냉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극조온이라는 거는 만들기도 어렵고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요. 모든 게 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효율적이라면은 방향이 그쪽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판단을 통해서 버리는 게 맞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극조온 그러면 이제 그 성질 특성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극조온이라는 건 이제 그 첫 번째 기체들이 모두 다 이제 액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LNG는 뭐 기체에 비해서 600배 정도로 이제 액체가 되면 600배 정도로 밀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저장 밀도가 높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도 기체로 운송을 하려던 거에 비해서 한 800배 정도 이렇게 이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용량 저장이나 수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는 뭐 어떤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꼭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까지 낮춰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고압으로 압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700바 정도로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800배가 아니라 한 400배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이제 저장 밀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그 개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압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요. 한 1바, 2바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압력이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분자들을 액체 상태로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아이들을 저희가 차분하게 해서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이제 몰아놓은 거기 때문에 옆에가 삐져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막 그렇게 활발하게 튀어나오고 하진 않는데 고압의 상태로 이제 이런 걸 저장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 좁은 공간에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엄청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뭔가가 하나 딱 터졌을 때 그 에너지 분출되는 게 순간적이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압보다는 그래도 택해야 된다면 좀 저온 쪽, 극저온 쪽을 좀 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이 보면은 요게 이제 LNG, 그러니까 액체 LNG죠. LNG에 이제 불을 붙였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면은 뭐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불을 붙여놔도 바람이 불어서 이제 도시가스가 날아가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불이 꺼지는 이런 정도로 안전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이제 고밀도로 왜 또 저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나로우, 누리호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발사 장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뭔가 막 얼음 같은 것들이 껴서 이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로켓을 보면은 발사체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산화제, 액체 산소 탱크이고 연료 탱크입니다. 그 로켓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제 발사체 개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 발사체 무게를 뭐 1g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내 영혼을 팔겠다 하고 할 정도로 이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극저온 유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점점 더 낮추면은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을 여기에 이제 싣고 간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0% 정도 여기서 이제 탱크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은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밀도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극저온 하면 이제 초전도라는 걸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초전도라고 보면은 이게 초전도입니다 할 때 예시로 들어주는 게 이제 초전도, 그 벌크 초전도가 있으면은 이걸 액체 질소에 담그고 여기에 이제 자석이 떠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LK99라는 그 상온 초전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극조온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사실 상온 초전도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전도라는 게 이 마이즈너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력을 배척하는 이런 특징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없다 이게 있는데 사실 요 마이즈너 이펙트 자체는 이걸 이제 베어링처럼 이렇게 띄워서 하는 요 정도 말고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고요. 초전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전류를 거의 0으로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흘릴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선을 보면은 한 120 스퀘어 정도 되면 한 2, 300A 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초전도 선재는 이게 한 그러니까 100마이크로 정도 이제 두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초전도 선재는 거의 1마이크로 정도 이런 그 박막 형태로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게 초전도 선재인데 여기에 뭐 100A, 200A 이렇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센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기장과 고전류를 이 특징을 이용하는 게 극저온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이제 극저온에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이제 그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번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LNG 산업은 뭐 이미 좀 성숙된 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그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이제 LNG라는 거 보면은 가스전에서 그 가스 상태로 생산하고 그 현지 사이트에서 액화 플랜트를 통해서 이제 LNG를 만들고 그걸 운송선을 통해서 우리 뭐 인수기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LNG를 우리 뭐 도시가스라든지 연료로서만 활용을 했을까 이쪽에 그 육상 에너지 원으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LNG를 선박에 써야 된다. 환경 규제, 그러니까 해양 규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선박의 연료 같은 것들이 뭐 LNG 그리고 이제 수소,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이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은 현 단계에서는 LNG인 거고요. 암모니아라든지 액체 수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음 스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LNG를 연료로 쓰려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연료 그 공급 시스템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을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벙커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LNG LNG 액화 플랜트 자체에는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 시장인 벙커링 시장이라든지 운송선의 이제 재액화 시스템 이런 쪽에는 충분히 극저온 쪽으로 적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수십에서 수십 킬로와트 터보브레이튼이라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LNG 추진 선박으로 그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CCS 요게 이제 또 탄소를 포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LNG를 태우게 되면은 CH4 이게 메탄이기 때문에 메탄을 태우면은 당연히 CO2가 나오고 선박에서 나오는 CO2는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저장을 해서 어떤 그 우리 매립지 같은데 매립지 개념이죠. 매립지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탄소 액화 시스템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거에 이런 브레이튼 시스템도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에어리퀴드사가 사실은 이쪽에 정말 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 방향성 잘 잡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플랜트 형태로 있던 극저온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조금 잘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는 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액체 수소, 그러니까 수소 사회로 가야 된다 얘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는 정말 우리가 수소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거를 이제 에너지 원으로서 활용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생산, 그 수송, 저장 뭐 이런 것들은 인프라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장을 어떻게 해야 좋느냐 이런 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더 뭐 이걸 뭐 경쟁을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액체 수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낮춰줘야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액체 수소를 저는 그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더 다 전체로 퍼뜨리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일단은 액체 수소 플랜트를 창원과 인천에 작년, 재작년 정도에 아마 저희가 그 설립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체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에어리퀴드라든지 린데 요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입해서 그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제 공장을 지은 거고요. 기계연구원에서도 한 0.5톤 퍼 데이급으로 작지만 이제 그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플랜트 사업단을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보니까 저희가 그 인프라 쪽이고 정말 거대 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생산하고 공급망을 갖추고 액화하고 이런 활용 쪽에서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사실 지금도 이제 액체 수소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조금 처치곤란인 상황인 걸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활용까지 다 가져갈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기술 개발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이게 점점 같이 이제 시너지를 같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액체 수소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인 모빌리티나 이런 쪽까지 액체 수소를 도입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헤비듀티 쪽으로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기차라든지 그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액체 수소가 좀 적당하다.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이 뭐 인프라부터 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액화 플랜트라는 극좋은 플랜트에 보면은 이 그 계략도에 보는 그림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런 이상한 사다리꼴 기호, 이런 사다리꼴 기호하고 직사각형 기호 이런 것들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극저온 플랜트는 화학공정 플랜트하고 다르게 압축기하고 팽창기하고 열교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기, 팽창기, 열교환기에 대한 어떤 기초 기술과 요거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모든 방식의 극저온 플랜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터보 기계 방식이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뭐 그러면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개수를 몇 개를 쓸 거냐, 열교환기를 어떤 스펙을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이 컴포넌트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은 이것들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하나의 이제 그 수소, 액체 수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우리 양대 항공사가 이제 보잉하고 그 에어버스사가 있죠. 근데 보잉은 아직 조금 움직이기 좀 덜한 것 같은데 에어버스사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제로 이미션 그 항공 산업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로서 액체 수소 탱크를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뭐 한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5년까지 거의 한 20년에 걸친 그 굉장히 긴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018년에 시작해서 2027년까지 한다는 게 뭐냐면은 뭔가 완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 10년 동안 내가 이런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액체 산소라는 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과 함께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료를 이미 저희가 익숙한 휘발유를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대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굉장히 큰 사회 자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시간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액체 수소를 이왕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가장 많은 활용도가 높은 곳이 이제 공항 쪽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 공항에 수소 생산 어떤 플랜트하고 공급 설비까지 해서 이런 허브를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획은 뭐 이렇게 20년이나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조금씩 딜레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곡차곡 자기들의 스텝은 밟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액체 공기 에너지 저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배터리죠.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메가와트급 정말 큰 배터리가 있을 텐데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배터리, 제일 이제 친숙한 배터리는 사실은 양수 발전입니다. 양수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심야 전기 같은 것들 전기 이제 수요가 별로 없을 때 펌프를 올려서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다. 그게 이제 배터리 개념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배터리가 뭐 압축 공기, 어떤 지하 안반을 뚫어서 한 몇백 바 정도, 150바 정도 압축 공기를 넣어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압축 공기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개념들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액체 공기인데 요거는 뭐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설치 위치가 자유롭다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치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 어떤 안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리는 도심지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기존 전력망에서 어떤 전력망의 한계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 쉽지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 저장을 했다가 뭐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뭐 몇백 와트 이상 못 보낸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저장 형태로 좀 저장을 해뒀다가 이 수요가 없을 때, 그럴 때 좀 하면서 이 어테뉴에이션 시켜주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하면은 기존의 전력망의 시스템에서도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설치 위치의 자유로운 라이스 시스템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스하고 이제 에너지 산업 쪽이었고요. 이제 그 초전도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전도 전력기기 쪽이라고 하면은 아까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이제 전류 저항,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를 굉장히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걸 통해서 고자기장 자석도 만들 수 있다. 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케이블 쪽인데, 초전도 케이블은 사실 뭐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 20년 이상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사실은 이제 상용화라고 하는 단계이긴 한데, 실질적인 상용화냐라고 했을 때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고요. 약간 좀 상징적인 상용화, 요런 정도 스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일반 케이블과는 다르게 구리선이 이렇게 막 있는 일반 케이블과는 다르게 요 안에 이제 액체 질소 한 영하 200도씨 이하 되는 액체 질소가 요 안에 흘러가면서 이 초전도 선재 자체를 한 영하 뭐 200도, 21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흘려가면서 여기서도 열이 발생을 하면은 또 이 냉동기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칠러죠. 칠러처럼 냉동기를 시켜주고 다시 그걸 계속 순환시켜주는 액체 질소를 결국 순환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초전도 케이블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그 효용성을 얘기하는 게 일반 뭐 이런 필드 쪽 말고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구가 어떤 사이즈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 그 수요 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구를 뭐 확대하기 위한 토목공사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아니다. 이런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그 전력구를 활용해서도 전류 용량을 뭐 한 3배, 4배, 5배 늘릴 수 있다.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 케이블을 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연구는 한 2010년대 정도가 좀 제일 활발하게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화할 거냐, 상용화할 거냐 이쪽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도 보면은 이제 용량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전압이라든지 있어서 가장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인데, 여전히 이 자체가 정말 장밋빛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액체 질소를 흘려주는 시스템이 이제 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 관리되지 않는 저런 필드에다 까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 극저온 냉동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다라고 당연히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조금 그런 그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런 초전도 케이블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관리 가능 영역을 끌고 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효용성을, 초전도 케이블의 효용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그 예시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철도 역사 같은 경우 그 이제 변전소하고 이 철도 역사 간의 짧은 거리긴 하지만 몇백 미터 정도 거리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 이제 파워 자체가 늘어나니까 거기에서도 공동구 뭐 이런 전력구들을 이제 활용하려면 초전도 케이블 까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보면 거의 뭐 메가와트 단위로 이제 전력을 소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것도 이제 전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몇백 킬로암페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초전도 부스바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것들 이제 그 전력 계통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이 있고, 저도 초전도 케이블이 가야 될 방향은 사실은 이걸 넓게 퍼뜨리는 어떤 그리드망에다 넓게 퍼뜨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려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초전도 케이블 하는 사업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걸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들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또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전도 풍력 쪽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통 여러분 뭐 발전기 용량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3메가와트, 뭐 1메가와트, 몇백 킬로와트 이 정도 수준의 이제 풍력 발전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기가와트 정도, 한 1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저희 원전 한 기의 용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1기가와트 원전 한 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3메가와트짜리를 300개, 400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풍력 발전기도 점점 용량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고, 지금 현재 타겟으로는 한 20메가와트급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재가 자체가 들어갈 거고 자석이라는 뭐 이런 발전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초전도 선재를 이용해서 자석을 이제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주면은 이걸 사이즈를 대폭 줄여줄 수 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이런 그 타워 자체가 쓰러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그 위에 뭐 날개 무게도 중요하지만 낫셀 쪽에 이제 무게를 이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높이도 거의 몇백 미터, 200m 이렇게 올라가는데 낫셀 쪽에 이제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초전도 사업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실제 이 에코스윙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한 40% 정도까지 이제 무게를 줄였다. 이런 실제 사례를 보여줬고, 한 20메가와트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무게를 한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초전도 모터 쪽의 활용성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인데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이제 갑자기 떴었죠. 원래는 뭐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부상이니까 자석이니까 그러면 초전도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초전도 자기 부상도 있고 했었는데 한참 이제 잠잠하다가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하이퍼루프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붐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이 한 거는 초전도는 아닙니다. 초전도 자기 부상은 아니고 하이퍼루프의 개념 자체는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오락실 가보면 에어하키 있지 않습니까? 에어하키처럼 이제 밑에 에어를 쏴서 얘를 부상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고 초전도 자석도 쓰지 않겠다. 그냥 선형 모터를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다만 여기서 컨셉은 아진공 튜브 그러니까 거의 0.1 kPa 정도 되는 진공에 가까운 이런 튜브에다 이거를 레일을 깔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국내나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초전도 개념으로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전도로 이제 부상을 하고 초전도 자석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속 1000km를 뭐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튜브 자체가 진공 상태로 이제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초전도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독립 냉각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냉동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이스팩 같이 냉동기를 탑재하지 않냐면은 아이스팩처럼 그러니까 뭐 단순한 그냥 진짜 아이스팩이 아니라 액체 질소든 아니면 고체 질소든 아니면 액체 헬륨이든 액체 수소든 이런 걸 넣어서 냉각을 유지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도 뭐 현재 한 600km 정도까지 일본도 그렇고 달성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조금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결국은 뭐 AI부터 해서 뭐 통신이든 이런 걸 하는 게 다 결국 이제 하이퍼 커넥트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로 이제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사실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뭔가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사회로 추진하는 방향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빨리 수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적인 거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물류 쪽에다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물류 이송 쪽에 이런 하이퍼튜브를 한다면은 사실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안 만나는 건 사실 뭐 잘 참을 수 있지만 택배 늦게 오고 이런 건 좀 잘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 사실은 조금 인간이 어떤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제 물류 쪽에서 조금 더 그런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을 좀 별도로 독립시켜 놓으면은 그냥 하다못해 저희가 고속도로 갔을 때 다닐 때 보면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가 사실 화물차가 옆에 지나갈 때도 사실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기술적인 것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가치적인 것을 판단해 보면은 이런 쪽에 접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안정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굉장히 좀 더 한번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뭔가가 한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멀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하고 저에게 먼 미래를 있겠는데 이제 우주 분야로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쪽 발사체에서는 결국은 이제 산화제 지금 현재는 이제 케로신이라는 등유하고 액체 산소를 싣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고밀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사에서는 산화제를 이제 고밀도화하고 실제로 이제 수소 로켓까지 좀 생각을 해서 수소를 이제 연료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고밀도로 이제 저장할까 제로보이로프라고 해서 이제 손실이 없게 얘를 저장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들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좀 얘기를 하죠. 미국 쪽은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오리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좀 주도권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국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같은 이런 그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런 민간 투자로 이제 그 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뭐 예전부터 이제 위성이라든지 탐사 관측은 어떤 정부 주도의 이런 그 프로그램이었으면은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 관광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원 개발 이쪽에 조금 많이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주 시대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발사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극종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일례로 그냥 하나 보여드리면은 우주 분야에서는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한 3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한 3, 4년 전에 아마 이제 그 발사에 성공을 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거하고 비교해보면 선명도가 굉장히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탐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검출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관측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서 오는 것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탐사 측면에서 이런 우주 탐사 용 검출기용 이런 극종 냉각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80켈빈 냉동기 같은 게 뭐 주먹만하게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고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과학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우주 쪽은 이제 발사체 쪽에 좀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라는 게 발사체 쏴서 뭐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원을 발굴하러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뭐 건디언에서는 우주, 그러니까 달 환경, 달 표면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그거 좀 한번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건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태백의 어떤 그 폐광 이런 데는 이걸 달 표면 시뮬레이터로 이제 그 로봇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터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저희도 이제 아르테미스 미국 이제 우주 탐사, 그러니까 달기지 프로그램에 저희도 일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극종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우주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뭐 태양광만 항상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자력을 여기다 보내야 된다. 원자력을 보내면은 뭐 다른 연료를 가져갈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서는 뭐 누가 이미 이제 방사능이 많이 피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로 하나 갖다 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원자력에서는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면 원자력에서는 열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발전을 하려면은 스털링 냉동기든 뭐 브레이튼 냉동기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저온 냉각 기술에서 유리한 거긴 하지만 스털링 냉동기 기술도 이런 걸로 이제 발전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좀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액체 헬륨, 사실 저희한테 헬륨은 좀 헬륨 풍선, 그리고 뭐 마시면은 뭐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변하는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하고 접할 수 있는데요. 액체 헬륨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 이제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중이용 입자 가속기, 그리고 뭐 다른 뭐 포항이든 어디든 여기저기 이제 입자 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액체 헬륨을 냉각하는, 실제 액체 헬륨을 생산하고 순환시키고 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의 액체 헬륨이 쓰이고, 상상이 안 되는 온도긴 하지만 2켈빈에서 4켈빈, 영하 270도 왔다 갔다 하는 온도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흘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입자 가속기들은 뭐 기초과학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는 뭐 암 치료를 위해서 타겟팅해서 하는, 그러니까 입자 치료기 이런 쪽에도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기초과학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도 이제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터라는 사업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이게 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한 2025년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핵융합을 통해서 발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이 이제 발전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인공 태양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여전히 먼 미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핵융합에도 입자 가속기 이런 극종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스파크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자기들은 이거를 실제 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걸 상용화까지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양자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 양자 컴퓨터 하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자 칩은요, 요 끝에 요만하게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온도대가 여기가 상온이면 50K, 4K, 1K, 0.1K, 0.02K 요 정도로 온도가 형성되는 요 부분에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양자 컴퓨터도 뭐 초전도 방식이니 뭐 이온 트랩 방식이니 광자 방식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이 어떤
뭐 상온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런 검출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0.2, 뭐 0.5, 1, 2, 4켈빈 이런 정도까지 거의 액체 헬륨 온도의 극저온 냉각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계는 이런 냉동기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물리큐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100큐빗 대, 200큐빗 대 요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얘가 양자 컴퓨터가 어떤 그 실제 양자 컴퓨터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은 논리 큐빗이라고 하는 로직 큐빗이 뭐 한 100큐빗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이 양자 에러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 100큐빗 그 논리 큐빗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 큐빗이 뭐 10만 개, 뭐 100만 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 하나 가지고는 이런 냉동기 이런 하나 시스템 하나 가지고는 그 양자 컴퓨터를 이제 어떤 그 구현하는 정도 이제 수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단위로 가게 되면은 이런 대형 그 플랜트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저온 냉각 기술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방점을 둔 이유는 이건 뭐 기술 개발도 뭐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있으면은 이걸 상온으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내가 아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게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미션을 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냉매로 특징을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로 GWP 냉매를 사용하는 게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는 압축기, 팽창기, 열교환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냉각 온도, 냉각 용량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 상징적으로 이게 이제 온도대도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극저온 냉동기 하나 개발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용량도 이제 용량에 따라 어떤 타입도 좀 다르긴 하지만 4켈빈대 절대 용도 그리고 한 20에서 80켈빈대 80켈빈대 요 정도에서 기술을 좀 확보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극저온 냉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전체 에너지 시스템 효율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용량이 커지면 이제 브레이튼 냉동기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뭐 GM 냉동기, 요 GM 냉동기는 이제 그 저희가 뭐 MRI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위에 이제 칙폭칙폭 쏠리는 게 액체 헬륨을 제액하는데 이런 쓰이는 GM 냉동기가 있고 뭐 스터링 냉동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온도대하고 이 용량에 따라서 이런 방식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수식이 보이니까 좀 뭐 짜증이 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은 원리적으로 지금 사실은 냉각 효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상온 냉동기에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를 보면 COP가 뭐 2, 3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 영하 200도 정도는 뭐 COP가 거의 0.1이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냉각 기술을 활용할 때는 항상 냉각을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극저온 냉동기가 여러 군데서 국내에서 여러 군데서 좀 개발을 하고 있으면은 뭐 제가 여러 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앞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적용 분야들을 봤지만 딱히 그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쪽이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 기술 개발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100켈, 그러니까 영하 100도씨급 그리고 한 80켈빈급, 한 20켈빈급, 요런 4켈빈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파란색으로 된 데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요 두 개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진행 중인 방향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털링 냉동기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되게 작고 귀엽습니다. 작고 귀여운데 요걸 통해서 뭐 한 몇 분 내에 이 그 구리로 돼 있는 요 부분을 거의 뭐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스털링 냉동기라는 거는 조금 뭐 어렵기는 하지만 작고 귀엽고 그리고 리스판스도 빠르고 해서 그 현장에서 용량이 작은 범위에서는 굉장히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냉동기 타입이고요.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그 스털링 냉동기는 이제 용량이 사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튼 냉동기라는 걸 저희가 조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브레이튼 냉동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기, 팽창기, 열교환기 요 세 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요게 모든 극존 플랜트로 가장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했고, 조금 많이 아까 스털링 냉동기보다 많이 복잡해 보이죠. 이런 플랜트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고, 요건 이제 칠러 형태로서 저희는 좀 개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극존 냉동기 기술 개발 동향은 요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어리퀴드하고 이제 린데가 어떤 그 플랜트급에서는 이제 가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에어리퀴드에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린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수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들을 보면 아마 린데 마크가 찍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에어리퀴드는 제가 조금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플랜트 형태를 좀 시스템 형태를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좀 산업에서 좀 활용도가 좀 높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간 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국내에는 사실은 극존 냉동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사실은 크라이오NH라는 기업이 예전에 이제 에바라라는 그 크라이오 펌프 회사를 이제 사업을 인수하면서 거기 이제 냉동기 제조 기술을 가져오고 그걸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예전에는 이런 크라이오 펌프라는 단품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걸 이제 극존 GM 냉동기라는 형태를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조금 노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저온 열교환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고 엔지니어링은 이제 되게 좀 낯선 기업이긴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극저온 냉각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로 GWP라는 어떤 반도체 치료라든지 이런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이고 그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인데, 항상 이제 느꼈던 아쉬움이, 저희가 힘들게 개발한 과제들이 왜 이제 산업 현장에 잘 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액체 산소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냉각시켜서 고밀도로 저장을 하면은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발사체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밀도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런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필요한 시점에 이게 이제 국내에 어떤 플레이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발 기관이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용 기관에 이걸 계약하고 납품하고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항공인 입장이라도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 선택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국내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R&D 사업 같은 거로 이런 구성을 한다면은, 개발 기관이 있고 국내 기업이 있는데 이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이제 이 사업 틀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사용 기관에서는 기능 기술에 대해서는 수요는 개발 기관에 요구를 하고, 어떤 상품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에 요구를 하면서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보면은 기술 이전을 실제 이제 적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을 이제 기술 R&D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품성 확보하는 기술 개발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이걸 이제 납품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확보하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코드로 확보하는 이런 사례들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판매자는 절대 내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 과제 안에서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겠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 또 개발을 해야 돼? 중복성 고려하면 사실은 뭐 말이 이제 시작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냐 이것도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철저하게 이제 제품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성 입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산업부에서 뭐 진행하는 사업들, 이제 실증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실증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단지 개발한 것을 위치를 옮겨서 운전해봤다,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품성을 개발하려면은 이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이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든 아니든 뭐 어떤 정부 부처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는 뭐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뭐 아이템들을 제안을 하고 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R&D라는 어떤 틀을 갖추지 말고 VC 개념으로 한번 그 투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안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가치를 한번 평가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래 기술이고 미래의 뭐 중요도가 있다는 건 누구도 다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는 발열 그리고 전력 이슈 요 정도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한번 좀 고민을 해본 게 극저온을 하기 때문에 극저온 데이터 센터로 가면 어떨까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발열 문제가 이슈면은 발열 자체를 적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극저온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K 거의 액체 헬륨 온도에서 작동하는데 거기 이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팅 이제 컴퓨터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걔도 당연히 어떤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그 통신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그 노이즈 레벨을 확 줄여주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메모리도 극저온으로 되는 게 맞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출발점으로 이제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첫 번째 반도체 극저온 테스트를 한번 조금 한번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해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잘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극저온 테스트 장비 산업이 뭔가 하나 조금 새로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면은 극저온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파일럿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걸 운용을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게 효용성이 있으면은 이런 극저온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이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왕에 극저온이라는 냉각 플랫폼을 여기다 집어 넣었으면은 거기에 초전도, 반도체에다가 초전도라는 거 한번 넣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한번 나래를 펼쳐본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HBM이니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를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든 선진국에서 제시한 걸 따라가는 입장에서 좀 하고 있다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전도 반도체라는 걸로 한번 또 새로운 걸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여기까지 통과를 하면은 극저온 데이터 이제 실증을 통해서 이런 산업을 선도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이런 그 장비 개념이죠. 극저온 칠러 같은 것들도 제조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예시로 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확답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당연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기술 판단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뭐 최고냐 최초냐, 사실은 저는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최고, 최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나만 아는 최고이고, 나만 아는 세계 최초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산업의 활용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산업의 활용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 기술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요 가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이걸 어떤 R&D 틀에 묻기보다는 정부에서도 내가 벤처 투자자가 된 것처럼 그걸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목표 지향보다는 어떤 미션 지향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당연히 이런 그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유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극저온이라는 거는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에 쓰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다 보면은 되게 비싸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가격이 다운될 거냐 했을 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볼륨 산업으로 성장할 그럴 계제는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쉽게 다운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줄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제로 좀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극저온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다 보면은 뭐 불순물이든 뭐든 간에 항상 되게 좀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이거를 관리 가능 영역에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안전하냐 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압력보다는 안전합니다. 압력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추구할 뭐 미래 산업의 수소든 우주든 인공태양이든 양자든 이런 쪽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은 극저온 냉각을 한번
좀 적용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게 이제 미래 기술을, 미래 산업을 좀 극저온 냉각은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런 산업이 뭔가 활성화될 때 조금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